배신자의 낙인? 약혼자가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다. 새 아파트에 청소하러 들렀는데 아래층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젯밤에 부부 싸움이라도 했어요? 위에서 왜 그렇게 쿵쾅거려요? 나는 서둘러 위층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고 그 광경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혼식이 꼭 30일 남은 시점이었다. 우리 집안은 시집갈 날을 준비하며 늘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였고 그 속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새하얀 셔츠를 접어 여행 가방에 넣으며 작은 그물망 주머니에 위장약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곧 다가올 떨어져 지낼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약혼자인 민준 씨는 베란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났고 그의 얼굴은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미안해. 부산지사에서 미디어 위기 상황이 터져서 오늘 밤 비행기로 급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한 4, 5일 정도 걸릴 거야. 나는 돌아보며 그의 옷깃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다. 결혼 준비로 할 일이 산더미 같아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를 격려했다. 일이 중요하죠. 어서 가보세요.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약 잘 챙겨 먹고 윗도 아프지 않게 조심해요. 민준 씨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이상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결혼만 하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그를 태운 택시는 고요한 밤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막연한 공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여름 날씨는 숨 막힐 듯이 무더웠다. 초여름의 햇살은 사람의 인내심마저 태워버릴 기세였다. 민준 씨도 없고 마침 시간도 나서 나는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함께 꾸렸던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청소나 할 겸 차를 몰았다. 집은 결혼 전에 민준 씨가 구입한 것이라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2억 원에 달하는 모든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충당한 것이었다. 새로 산 그림을 걸거나 출장에서 돌아올 그를 위해 화병에 생활을 꽂아둘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나를 반겼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래층에 사시는 박 여사님과 마주쳤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에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본 박 여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어이구 서연씨, 젊어서 체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젯밤에는 새벽 2시까지 위에서 뭘 그렇게 쿵쾅거렸어?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저 어젯밤에 여기 없었는데요? 박 여사님은 내가 발뺌이라도 하는 듯 손을 내저었다. 서연 씨가 없었으면 남편이 있었겠지. 침대라도 새로 샀나? 밤새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네. 나이 들면 잠기가 예민해져서. 젊은 사람들이 뭘 하든 좀 조심해야지. 나는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아주머니,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 약혼자는 그저께 밤에 부산으로 출장 갔고 집은 계속 비어 있었어요. 박 여사님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다가 혀를 차며 단호하게 말했다. 출장은 무슨 출장? 어젯밤 7시 반쯤에 내가 관리비 내러 관리사무소 갔다가 민준 씨 만났는데 마트에서 장 본 건지 양손 가득 뭘 그렇게 사들고 올라가던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희미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아주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셨을 거예요. 닮은 사람이었겠죠. 박 여사님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는 내게 기분이 상한 듯 소리쳤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내가 먼저 인사까지 건넸는데 그 옆에 있던 아가씨랑 팔짱 끼고 아주 다정하게 웃으면서 올라가던 걸. 박 여사님의 말은 한여름 대낮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대충 인사를 하고 우리 집으로 달려갔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두꺼운 원목 문 앞에 서서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분명 오해일 거라고, 민준 씨가 서류를 챙기러 잠시 들렀다가 바로 떠났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전자도어록에 손을 뻗어 우리 두 사람의 기념일로 설정된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 삐, 삐. 건조한 경고음과 함께 붉은 램프가 깜빡이며 비밀번호가 틀렸음을 알렸다. 나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숫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렀지만 결과는 무정한 자물쇠의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저 문 너머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끔찍한 진실 때문이었다. 굳게 닫힌 신혼집 문 앞에 선 나는 마치 내 세상 밖으로 내쳐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두 번의 비밀번호 입력 실패 후 나는 민준 씨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 지문을 등록해 뒀던 것을 떨리는 손으로 기억해냈다. 그가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번호를 바꿨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나는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가져다 댔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였다. 다행히 내 지문은 아직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익숙한 느낌 대신 낯선 공기가 코를 찌르며 나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새 가구 냄새나 빈집의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진하고 강렬한 샤넬 노모 오 향수 냄새였다. 고급스러운 향이었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나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향수였다. 내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랐던 쿠션과 장식용 화병이 놓여있던 넓은 거실은 마치 광란의 파티가 끝난 후의 전쟁터 같았다. 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상자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두 개의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잔 밑바닥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다. 화려하고 낯선 디자인의 보석 머리핀이 소파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마치 다른 여자의 존재를 보란 듯이 과시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조여오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어야만 했다. 나는 달콤한 신혼의 밤을 꿈꾸던 주 침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안의 광경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최고급 실크로 특별 주문 제작했던 시원한 민트색 침구 세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구겨지고 흐트러진 새빨간색의 침구가 놓여 있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나는 애써 침대 머리맡 선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원래 나와 민준 씨의 대형 웨딩 사진이 놓여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마치 내 존재를 묻어버리려는 듯 액자째 엎어져 있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최신형 디지털 액자였다. 화면에서는 선명한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내 모범적인 약혼자 민준 씨가 낯선 젊은 여자의 불룩한 배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행복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내게는 단 한 번도 온전히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액자 받침대 아래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필체였다. 민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지은이랑 아가 올림. 삼촌만큼 사랑해. 나는 메모리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1주년, 2주년 기념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3주년 기념사진이 있었다. 3년,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나를 잔인하게 조롱했다. 나와 민준 씨는 만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나중에 온 사람인가? 이 거짓투성이 사랑 이야기에서 제3자는 과연 누구인가? 위장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굴욕감과 혐오감을 토해내듯 격렬하게 구토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 넋 나간 표정의 내가 있었다. 세면대 위에는 칫솔 2개가 하나의 컵에 나란히 꽂혀 있었다. 민준 씨의 파란색 칫솔과 귀여운 토끼 스티커가 붙은 분홍색 칫솔. 그것들은 마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부부처럼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물줄기는 현실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내가 온갖 정성과 돈을 쏟아부어 가꾼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제 집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이 나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비웃는 듯했다. 그의 출장지는 나에게서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다른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다시금 메스꺼움이 격렬하게 몰려와 위장이 경련을 일으켰다. 나는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몇 분간 마음을 진정시킨 후 거울 속에 창백한 내 얼굴을 보며 지금 이 순간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대로 뛰쳐나가 울부짖거나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따져봤자 그들 눈에는 내가 패배자로 보일 뿐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평생을 맡기려 했던 그 남자의 실체를 폭로할,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 말이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타일의 감촉에 소름이 돋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내 시선은 부엌 구석에 놓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 꽂혔다. 뚜껑이 살짝 열려 구겨진 하얀 영수증 한 귀퉁이가 보였다. 상처 입은 여자의 직감으로 나는 그곳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집어들어 대리석 식탁 위에 펼쳤다. 그것은 건물 바로 아래에 있는 이마트의 결제 영수증이었다. 인쇄된 시간은 어젯밤 19시 30분. 검은색 잉크로 찍힌 글자들이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모리나가 임산부용 녹차 라떼, 사가미 초박형 콘돔, 데일리 라이너. 이 기괴한 상품들의 조합은 목구멍까지 역겨움을 치밀게 했다. 임신한 애인을 위해 임산부용 우유를 사면서 동시에 그녀의 임신 기간 중에도 자신의 비열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콘돔을 함께 산 남자. 더 잔인한 것은 그가 내게 매일 밤 달콤한 거짓말로 잘 자라는 문자를 보내던 바로 그 자신의 전화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멍하니 영수증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방 속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 씨가 내게 설정해준 익숙한 벨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화면에 내 사랑이라는 글자와 함께 빨간 하트 이모티콘이 떴다. 영상 통화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급히 닦아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곳에는 커튼이 굳게 쳐져 있어 배경은 평범한 크림색 벽으로만 보일 것이고 아무도 내가 지금 이 신혼집에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억지로 미소를 짓기 위해 안면 근육을 움직였다. 그 미소가 얼마나 뒤틀리고 고통스러운지 나 자신은 알고 있었다. 민준 씨의 잘생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뒤 배경은 새하얀 벽인 것으로 보아 호텔이나 어느 구석진 곳인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다정했다. 자기야, 방금 파트너랑 회의 끝났어. 너무 피곤하다. 보고 싶어서 바로 전화했지. 나는 지난 2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가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연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베란다 난간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고생 많았네요. 회의가 힘들었을 텐데 식사는 제대로 했어요? 위장약 꼭 챙겨 먹고요. 민준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눈웃음을 쳤다. 걱정 마, 나 잘 챙겨 먹고 있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돌아가서 제대로 보상해 줄게. 같이 스파 가서 피로 풀자. 그때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전화기 너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수건 좀 갖다 줘.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공간 속에서는 내 귀에 똑똑히 들렸다. 민준 씨는 깜짝 놀라며 극도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전화기 마이크를 막았다. 나는 못 들은 척했지만 일부러 떠보듯 물었다. 지금 어느 호텔에 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기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민준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눈에 띄게 어색해졌다. 아, 호텔 인터넷이 영 별로네. 자꾸 끊기고 옆방에 아기가 있어서 좀 시끄럽나 봐. 자기야. 그는 말을 이었다. 이만 끊어야겠다. 오후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해서.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화면은 까맣게 변했고
통화는 서둘러 종료되었다. 나는 그 순간 소란을 피우지도 질투에 눈이 먼 여자처럼 집기를 부수지도 않았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나를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촬영했다. 구겨진 영수증, 그들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디지털 액자, 그리고 그 여자의 개인 소지품까지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나는 모든 것을 원래 위치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고 문 손잡이에 지문을 닦아낸 뒤 유령처럼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차에 앉아 나는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대학 동기이자 민준 씨와 내가 공동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수진아, 나 급하게 좀 도와줄 일이 있어. 지난 2년간 나와 민준 씨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줘. 수진이는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당황했지만 또 묻지 않고 바로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수진이의 개인 사무실에서 나는 컴퓨터 화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진이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녀의 단정한 눈썹은 점점 더 찌푸려졌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해야 해. 민준 씨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에서 아주 이상한 거래 내역들을 몇 개 발견했어. 수진이는 두꺼운 거래 내역서를 한 뭉치 출력해 의심스러운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뒤 내게 밀어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지난 2년 동안 민준 씨는 매달 5일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100만 원씩 꾸준히 이체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불과 2달 전에 실행된 거액의 거래였다. 그 거래 내역에는 이지은의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내용은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밑에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 2억 원은 바로 내가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라고 개인 계좌에서 인출해 민준 씨에게 건넨 내 전 재산이었다. 그가 일관성 있고 관리하기 쉽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는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었다.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다른 집을 사주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미래의 보금자리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명품 가방 하나, 먼 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돈을 모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가 이제 뼛속까지 사무치는 잔인한 배신을 당했다.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 나쁜 자식. 바람 피운 것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쳤어.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서연아. 나는 눈물을 닦고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의 나약함은 없었다. 대신 정의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수진이에게 말했다. 알아. 용서 안 해. 하지만 그 인간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기 전에 내 것을 모두 되찾아야겠어. 그 2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내 땀이고 내 청춘이고 나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야. 내가 등골 휘게 일해서 배신자와 그의 내연녀 배를 불려주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은행을 나설 때 서울의 하늘은 이미 저물어 있었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나는 차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넓은 도시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느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내 뒤에는 부모님이 있고 나 자신의 미래가 있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하얀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 씨의 실체를 폭로하고 공정을 되찾기 위한 다음 계획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리 잡혀있던 약속대로 오늘 저녁 나는 민준 씨의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 나는 부어오른 눈과 지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했다. 나는 수입과일 가게에 들러 큰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샀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효심 깊은 예비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준 씨의 집 대문이 열렸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3층짜리 멋진 집. 내가 두 번째 안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곳이었다. 민준 씨의 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문 앞에서부터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나를 떠보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며 가식적일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우리 서연이 그냥 밥만 먹으러 오라니까.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그 돈 아껴서 결혼 준비나 하지.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는 한국배가 보여서 두 분 건강하시라고 사왔어요. 민준 씨도 출장 가서 고생하는데 제가라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듯했다.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덜어주며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물었다. 멀리 일하러가 고생하는 민준 씨 걱정도 늘어놓았다. 최 여사님은 내게 국을 떠주며 혀를 찼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고생이 많아. 맨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다 나중에 마누라랑 자식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우리 민준이 많이 아껴줘야 한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목구멍에 걸린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속으로는 연기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다. 당신 아들은 출장은커녕 이 도시 안에서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는데 최 여사님이 이쑤시개를 꺼내려고 팔을 뻗는 순간 그녀의 실크 소매가 살짝 걷히며 짙은 녹색의 비취 팔찌가 드러났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옥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선이 그 팔찌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민준 씨가 내게 말했던 바로 그 갑오였다. 맏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물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실수로 깨뜨렸다고 했었다. 프로포즈 하던 날. 그는 내게 금팔찌를 선물하며 이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무척 소중히 여겼다. 알고 보니 진짜 팔찌는 멀쩡했고 최 여사님의 손목에 버젓이 채워져 있었다.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날을 기다리면서 식사 도중 거실에 있던 전화벨이 울렸다. 최 여사님은 황급히 수저를 놓고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계단 구석으로 사라졌지만 조용한 공간이었기에 그녀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손을 씻는 척하며 더 잘 듣기 위해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세요, 아가. 오늘 몸은 좀 어떠니? 뱃속의 아기는 많이 움직이고 내 심장이 빻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엿들었다. 최 여사님이 말했다. 응, 엄마가 민준이한테 말해뒀어. 너 보시나라고 제비집이랑 삼계탕 사다 줄 거래. 우리 대장 손주 건강하게 잘 먹어야 한다. 괜히 민준이한테 성질 부려서 태기 상하게 하지 말고. 그녀는 킥킥 웃었다. 걱정 마. 엄마는 너희 모자밖에 생각 안 해. 그 애는 그냥 우리 집 빚 갚아줄 돈줄일 뿐이야. 일 끝나면 바로 쫓아낼 거니까 걱정 마. 최 여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워졌다. 나를 속인 것은 민준 씨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그의 가족 모두가 이 잔인한 연극의 명배우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바보, 자신들의 돈을 인출하는 ATM 기계로 여겼다.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그들의 대장 손주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손이 떨리지 않게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시아버지의 가식적인 미소와 식탁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의 상냥한 표정을 보니 역겨워서 그 자리에서 토할 것만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이 탐욕스럽고 사악한 가족의 실체를 폭로할 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은 내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식사였다. 밥 한 술을 삼키는 것이 마치 날카로운 가시를 삼키는 것처럼 뼛속까지 고통스러웠다. 시댁에서의 거짓된 저녁 식사 후 나는 내가 양의 탈을 쓴 늑대 무리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 씨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흥신소에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믿을 만한 친구의 소개를 통해 복잡한 결혼 및 가족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업계에서 유명한 김철수 탐정에게 연락했다.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그에게 넘겼다. 송금 내역에 있던 지은이라는 이름의 전화번호, 민준 씨가 자주 드나드는 오피스텔 주소, 그리고 그의 차량 번호. 3일 후 김 탐정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요청하신 정보는 모두 조사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진실이 생각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물컵을 꽉 쥐었다. 김 탐정은 서류 봉투를 열어 내 앞에 여러 장에 몰래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사진 속에는 수수하고 소박하게 차려입은 동글동글한 얼굴에 선한 인상을 가진 젊은 여자가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화려하고 교활한 상간녀나 전문적인 꽃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26세. 현재 작은 수출입 회사의 행정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생활은 매우 조용하고 단순했다. 김 탐정은 지은 씨가 장을 보고 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에는 플라스틱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모습은 무척 검소해 보였다. 이 여성은 노는 부류가 아닙니다. 주변 이웃들의 평판도 아주 좋고 예의 바르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민준 씨와 이미 3년째 부부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으며 되물었다. 3년이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민준 씨를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김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은 씨가 몇몇 친한 지인들과만 친구를 맺은 비공개 페이스북 계정에서 출력한 게시물들을 보여주었다. 그 계정에는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은 씨와 민준 씨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함께한 지 1주년. 항상 곁을 지켜주는 남편 고마워요. 소박한 밥상이지만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 아기 태어나는 날을 기다리며 완전한 가족이 되기를 같은 애정 어린 글들이 넘쳐났다. 지은 씨의 눈에 민준 씨는 성실하고 아내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아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단지 민준 씨가 집안이 보수적이라 사업 기반을 확실히 다진 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처음의 분노가 점차 혼란과 약간의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알고 보니 지은 씨는 내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나처럼 민준 씨에게 완벽하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는 두 개의 평행 세계를 구축하고 두 개의 완벽한 역할을 연기해왔다. 한쪽에서는 돈을 이용하기 위해 나와의 조건 좋은 결혼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정적 욕구와 자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은 씨에게 가난하지만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다. 김 탐정은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지은 씨는 민준 씨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5개월 차입니다. 서연 씨가 말씀하신 2억 원은 민준 씨가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지은 씨 명의로 등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돈은 자기가 수년간 모은 돈에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보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내 돈, 내 피땀 어린 돈으로 그는 다른 여자와 보금자리를 꾸리고 그녀를 어둠 속의 정식 아내로 만들었다. 반면 나는 빗속에서 예비 신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의 재정적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란 나뭇잎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지은이라는 그 여자가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녀는 곧 산산조각 날 아름다운 꿈속에서 살고 있었다. 탐정에게서 지은 씨의 생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나는 과감한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으로 지은 씨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의 임산부 요가 강좌를 검색해 단기 과정에 등록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나는 인터넷에서 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인부용 배를 구입하고 헐렁한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거울 앞에 서서 임신 5개월 차인부의 모습을 한나를 보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민준 씨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몇 년 더 계획을 미루자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넓은 요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서 나는 눈으로 지은 씨를 찾았고 금방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스튜디오 구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실제의 지은 씨는 사진보다 더 순하고 소박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하얗고 뽀얀 피부, 순수함이 느껴지는 크고 동그란 눈. 나는 심호흡을 하며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바로 옆에 요가 매트를 깔았다. 쉬는 시간에 나는 일부러 어설프게 물병을 지은 씨 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서둘러 허리를 숙여 물병을 주워주며 상냥하게 웃었다. 조심하세요, 언니. 배가 그렇게 부르면 허리 숙이기도 힘들잖아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말을 걸었다. 고마워요, 동생. 제가 오늘 처음이라 좀 서투네요. 여기 다닌 지 오래됐어요? 지은 씨는 밝게 대답했다. 네, 저 2달 됐어요. 다행히 요가 시작하고부터 허리 통증도 덜하고 아기도 더 얌전해진 것 같아요. 두 낯선 여자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시작되었다. 지은 씨는 끝없는 행복감에 젖어 뱃속의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들이래요, 언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출장 때문에 바쁜데도 매일 전화해서 아기랑 통화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그래요? 남편분이 정말 자상하시네요. 아내랑 아기한테 엄청 잘해주시겠어요. 지은 씨의 눈이 반짝였다. 네, 언니. 우리 민준 씨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긴 한데 항상 아내랑 아기가 최우선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해서 돈 벌어서 우리 모자 편하게 해준대요. 제가 출산하고 몸조리 잘하고 나면 그때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자고 했어요. 민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지은 씨에게 속삭였을 뻔한 약속들을 들으니 나는 이 여자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녀는 그 비열한 남자를 그가 그려준 꿈의 결혼식이라는 환상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나는 지은 씨의 약지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내려다 보았다. 그것은 내가 끼고 있는 반지와 디자인이 똑같았다. 단지 그녀의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작을 뿐이었다. 민준 씨는 시간과 노력을 참 잘 아끼는 사람이었다. 약혼 반지마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 쌍을 사서 두 여자에게 동시에 선물하다니.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지은 씨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수업에 일찍 갔다. 우리는 금방 친해져서 임신과 가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은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나도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간다는 거짓말을 해서 그녀의 공감을 샀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지은 씨는 근처 노점상에서 사탕수수 주스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약간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저도 서러워요, 언니. 임신했는데 남편은 계속 멀리 있고 시골 이웃들은 결혼식도 안 올리고 애부터 가졌다고 수군대고요. 나는 지은 씨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세상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동생. 남편이 사랑해주는 게 중요하지.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됐지.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우리 민준 씨가 생각이 깊어서 제가 서운할까봐 임신 초기에 몰래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어요. 결혼식만 안 올린 거죠. 그녀는 신이 나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여러 내게 보여주었다. 이거 보세요, 언니. 저희 혼인신고서예요. 원본은 오빠가 잘 보관하고 있고 저는 가끔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나는 지은 씨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분홍색 혼인신고서 사진을 보았다. 남편 황민준, 아내 이지은. 신고일은 5개월 전. 언뜻 보기에는 진짜 혼인신고서와 똑같아 보였다. 국장, 직인, 구청장 서명까지 모두 있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나는 금방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서류의 글꼴이 현행 행정규격과 맞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민준 씨가 주민등록을 한 구청의 직인 테두리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업계 사람이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이었다.
민준 씨는 서류를 위조했다. 그는 순진한 여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 및 직인을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녀의 뱃속에는 그의 핏줄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지은 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녀가 공개적으로 명분을 요구하지 않고 어둠 속의 아내로 얌전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민준 씨의 잔인함과 수법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지은 씨는 내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내가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민준 씨 증명사진 잘생겼죠, 언니? 저 처음 만났을 때 이 미소에 반했잖아요. 나는 지은 씨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터져 나오려는 한숨을 간신히 참았다. 응, 남편분 정말 멋지시네. 그러니 동생이 그렇게 믿는 거겠지. 나는 지은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연약한 행복의 거품을 곧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속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한 번 아프고 마는 것이 이 끔찍한 기만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나는 지은 씨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녀가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나는 지은 씨에게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골목에 숨어있는 한적한 가든 카페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가짜 인부용 배도 헐렁한 인부복도 입지 않았다. 나는 세련된 오피스룩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여 본래의 내 모습, 김서연으로 돌아갔다. 지은 씨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익숙한 임산부 언니를 찾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가 손을 흔들어 부르자 지은 씨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다. 언니, 서연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배는 어디 갔어요? 나는 지은 씨를 자리에 앉히고 얼음 없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그동안 널 속여서 미안해. 난 임신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접근한 건 이유가 있어. 지은 씨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 했다.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드럽게 지은 씨의 손을 잡고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붉은색 벨벳 청첩장을 올려놓았다. 그 위에는 신랑 황민준, 신부 김서연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결혼식 날짜는 다음 주 일요일이었다. 이거 보고 나서 내 이야기를 계속 들을지 말지 결정해. 나는 청첩장을 지은 씨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반짝이는 금박 글씨를 읽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지은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크고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남편 이름인데. 왜 언니랑 결혼해요? 언니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상간녀 맞죠? 지은 씨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고통에 찬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최 여사님 댁에서 몰래 녹음했던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을 틀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다. 엄마 걱정 마. 지은이는 그냥 애 낳는 용이야. 순하고 말 잘 듣고 요구하는 것도 없어. 서연이랑 결혼하는 건 우리 집 빚 갚게 하려는 거고. 걔네 집 돈도 많고 순진해서 속이기도 쉬워. 걔랑 결혼하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최 여사님이 맞장구 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네가 머리가 좋구나. 지은이한테는 계속 살살 달래줘. 대장 손주 낳고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은 씨는 녹음을 다 듣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믿음이 송두리째 배신당한 여자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단 말이야. 나는 옆에 조용히 앉아 지은 씨가 실컷 울 수 있도록 휴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았다. 이 고통은 어떤 말로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은 씨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나도 너도 그 나쁜 놈의 피해자야. 그는 내 돈으로 네가 살 집을 사줬고 내 감정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고 대를 이을 자식을 얻으려 했어. 그러면서 나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지. 이것 봐. 네가 가진 혼인신고서는 가짜야. 그가 널 속인 거라고. 나는 내가 조사한 공문서 위조 증거들을 지은 씨에게 보여주었다. 지은 씨는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들을 보며 그녀의 눈빛은 절망에서 점차 증오로 바뀌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의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서연 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가 저런 파렴치한 아빠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아요. 조용한 카페에는 잔잔한 배경음악과 간간히 들리는 지은 씨의 흐느낌만이 감돌았다. 나는 지은 씨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약간의 온기와 굳건함을 전해주었다. 나는 지은 씨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그는 딱 잡아뗄 거고 심지어 네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 그는 나와 결혼할 거고 너는 영원히 이름 없는 상간녀로 남게 될 거야. 내 아이는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게 되겠지. 지은 씨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싫어요. 우리 아이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쁜 아빠는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나와 협력하는 거야. 우리는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돈,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지. 지은 씨는 눈물을 닦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언니? 언니 말대로 할게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민준 씨가 유령 회사를 내세워 횡령한 돈을 지은 씨의 계좌에 월급 및 보너스 명목으로 입금하여 자금 세탁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극도로 겁에 질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밖에서 부업으로 번 돈인데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언니, 저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나는 지은 씨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네가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고발하면 너는 증인이 될 거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나는 지은 씨에게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그녀는 계속해서 순진하고 착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다. 민준 씨 앞에서 의심하는 태도를 조금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매일 평소처럼 다정한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물어야 했다. 동시에 지은 씨는 민준 씨가 그녀의 계좌를 통해 실행하는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비밀리에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민준 씨가 무심코 남긴 거래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다음으로 나는 지은 씨에게 민준 씨가 그녀의 계좌에 넣어둔 모든 검은 돈을 내 변호사가 관리하는 특별 동결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은 지은 씨가 범죄 수익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알리바이가 됨과 동시에 나중에 민준 씨를 횡령죄로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지은 씨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언니를 믿어요. 그가 마땅한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임신한 몸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 강해진 젊은 여자를 보며 내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다. 낯선 두 여자. 어쩌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을지도 모를 우리가 이제는 같은 편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짓밟은 자에게 맞서 싸우게 되었다. 이 연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은 씨와 계획을 세운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 씨를 위한 가장 큰 덫을 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감정도 명예도 아닌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탐욕을 정확히 건드리기만 하면 민준 씨는 내가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것이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다정하면서도 애교 섞인 말투로 문자를 보냈다. 그가 내연녀와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척했다. 자기야, 일은 거의 다 끝나가요? 방금 부모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시골 땅 문제로 우리 둘이랑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대요. 빨리 정리하고 올라와요.
예상대로 문자를 보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 씨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기야, 무슨 땅 문제야? 혹시 외할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했던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땅이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입으로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아빠 말씀으로는 그 땅이 지금 시세가 엄청 올라서 20억은 받을 수 있대요. 부모님께서 우리 두 사람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명의를 이전해 주시려고 하는데 공동재산 서약서에 서명해야 해서 오빠가 급히 와야 한대요. 절차가 좀 복잡하대요. 전화기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다. 아마 민준 씨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20억은 어떤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도 흔들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일 마무리하고 오늘 밤에 바로 올라갈게. 부모님께는 걱정 마시라고 전해줘. 나는 전화를 끊고 까만 화면에 비친 내 싸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나와 우리 가족은 그저 잡아먹기 좋은 살찐 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지치고 옷이 구겨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나를 꽉 껴안았다. 낯선 향수 냄새는 거의 날아갔고 셔츠에 밴 담배 냄새만 남아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 며칠 동안 출장 가서 고생했는데 빨리 자기한테 돌아오고 싶었어. 나는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서 씻고 쉬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증받으러 가야 하잖아요. 민준 씨가 씻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했다. 그 안에는 평범한 행정 서류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은 꼼꼼하게 작성된 채무 확인 및 재산 양도 계약서가 있었다. 그 서류에는 민준 씨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내게서 2억 원을 빌렸으며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현재의 오피스텔을 제공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돈에 눈이 먼 민준 씨 같은 인간은 내일의 서명이 20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는 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민준 씨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함께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속 작은 집에 대한 꿈을 꾸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돈은 어째서 순박했던 한 남자를 부부의 정마저 짓밟을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괴물로 만들 수 있는 마력을 지닌 것일까? 나는 한숨을 쉬고 민준 씨에게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오늘 밤이 이 끔찍한 역겨움을 견뎌야 하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민준 씨는 아주 이른 시간부터 공증사무소에 도착했다. 이곳은 내가 미리 약속해둔 지인의 사무실이었다. 공간부터 직원까지 모든 것이 민준 씨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민준 씨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윤기가 흘렀다. 그의 얼굴에는 곧 복권에 당첨될 사람처럼 환희가 가득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나를 재촉했다. 부모님께서 서류 보내셨어? 빨리 처리하고 가자. 오후에는 회사 가서 보고 회의도 해야 한단 말이야. 나는 그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맨 위에는 우리 부모님의 등기부 등본 사본이 있었지만 실제 양도 날짜 부분은 가려져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긴 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오빠. 공증인 아저씨 말씀으로는 서명해야 할 서류가 엄청 많대요. 공동재산 서약서, 처분 위임장, 그리고 출자 확인서까지요. 민준 씨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천 몇 장을 훑어보았다.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우리나라 행정 절차가 다 그렇지 뭐. 그냥 빨리 서명하고 끝내면 돼. 땅만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민준 씨의 정장 주머니에서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그의 핸드폰 화면에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발신자 이름이 뜨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내가 낯선 번호에 대해 무심코 물어본 후 그가 지은 씨의 번호를 저장한 이름이었다.
이것은 나와 지은 씨가 미리 계획한 일부였다. 지은 씨는 임신에 관한 긴급한 소식을 전하며 민준 씨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떠보고 동시에 그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이었다. 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울리고 연이어 문자가 쏟아졌다. 나는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누구길래 이렇게 급하게 전화해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직원들이야. 내가 없으면 꼭 저렇게 난리를 피운다니까. 신경 쓰지 마. 그때 지은 씨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잠금 화면에 떴고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오빠 아기가 안 움직여. 배가 너무 아파. 빨리 와줘. 민준 씨는 문자를 힐끗 보고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다. 그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엎어놓고 나를 재촉했다. 우리 빨리 서명하자. 나 바빠. 공증인은 사실 내 사촌 오빠인 변호사였다. 그는 미리 준비된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서명해야 할 곳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는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제가 표시해둔 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많아서 손이 좀 아프실 겁니다. 민준 씨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적힌 토지 면적 숫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실실 웃었다. 그는 서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필체는 날렵하고 단호했다. 5번째 페이지. 보증 서약서와 위임장 사이에 내가 공들여 작성한 채무 확인 및 재산 양도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의 제목은 조금 더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고 스테이플러 심 아래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다. 20억이라는 재산에 대한 환상과 지은 씨의 문자 메시지로 인한 번거로움에 정신이 팔린 민준 씨는 내용을 전혀 읽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찾아 서명할 뿐이었다. 휙! 민준 씨의 서명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결문에 도장을 찍었다. 나는 민준 씨가 서명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는 방금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고 가상의 돈을 쫓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까지 팔아넘겼다. 민준 씨가 서류 뭉치를 내게 돌려주며 그는 희희낙낙하며 물었다. 그래서 절차는 언제쯤 끝나? 새 등기부 등본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곧 될 거예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오빠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되겠죠. 공증사무소에서 절차를 마친 후 나는 민준 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의 부모님 댁에 함께 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준 씨는 즉시 동의했다. 아마도 그는 곧 상속받을 땅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성대했다. 최 여사님은 동충하초를 넣은 삼계탕, 맥주에 찐 랍스터, 전복과 샥스핀을 넣은 탕 등 온갖 산의 진미를 준비했다. 가득 차려진 상을 보며 나는 그들이 이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다. 혹시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번 돈을 빼돌린 것일까? 식사 내내 분위기는 가식적일 정도로 즐거웠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 우리 아들, 며느리가 곧 큰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하자. 이 늙은 부모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대장 손주 하나 낳아주는 것만 바랄 뿐이다. 나는 물잔을 입에 대고 민준 씨를 힐끗 쳐다본 뒤 조용히 폭탄을 터뜨렸다. 네, 아버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어제 민준 씨가 분홍색 아기용품을 잔뜩 사오는 걸 봤어요. 전부 예쁜 드레스던데요. 시끄럽던 공간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닭고기를 집던 최 여사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민준 씨에게 향했다. 민준 씨의 아버지도 술잔을 콱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다. 뭐, 분홍색 옷? 누구 주려고 산 거야? 난 당연히. 그는 초음파에서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려다 간신히 말을 삼켰다. 민준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 그건 부장님 따님 돌 선물로 산 거예요. 부장님께서 저를 예뻐해 주셔서 신경 좀 썼죠. 나는 순진한 척 눈을 깜빡였다. 그래요? 저는 오빠가 딸을 좋아해서 미리 사두는 줄 알았죠. 요즘 아기용품 자주 사시던데요.
지난번에는 임산부용 우유 영수증도 봤어요. 최 여사님은 이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지 떠보듯 나를 쳐다보더니 민준 씨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았다. 아마 그녀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민준 씨가 분홍색 옷을 산 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지은 씨 뱃속의 아이에게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생긴 것인지 공범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모두가 당황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틈을 타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식당 구석에 놓인 민준 씨의 아버지가 혈압약과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낡은 원목 약장 옆을 지나가면서 나는 서랍 틈새로 사디테아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재빨리 밀어 넣었다. 그것은 지은 씨가 내게 준 초음파 사진이었다. 태아의 성별이 아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산모 이지은 보호자, 남편 황민준이라고 적힌 진료 기록서도 함께였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나는 물잔을 들고 답답한 공간 속에서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오빠 건배해요. 우리 가족의 행복과 곧 밝혀질 비밀. 아니 놀라운 기쁨을 위하여. 민준 씨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탐욕과 과도한 자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에게 나를 우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행복한 가족이 새로 싹튼 의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공간을 남겨주었다. 그 전에 화장실에 가는 동안 나는 거실에 있는 정수기 아래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재빨리 부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헤드폰을 끼고 시댁의 막장 드라마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간 지지직거렸지만 곧 선명해졌다. 민준 씨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당장 설명해. 서연이가 네가 아기용품 산 걸 어떻게 아는 거야?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에 이렇게 허술해? 이어서 민준 씨의 힘없는 변명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듣겠어요. 부장님 선물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했잖아요. 걔 바보라서 그대로 믿었어요. 걱정 마세요. 갑자기 서랍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최 여사님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세상에 맙소사. 아마도 그녀가 내가 일부러 남겨둔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무서운 침묵이 흐른 후 분노로 떨리는 민준 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지은이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잖아. 망했다. 만약 서연이가 이걸 봤으면 모든 게 끝장이었어. 최 여사님이 울기 시작했다. 평소의 고상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처량하게 들렸다. 이 벼락 맞을 놈아. 이런 걸 왜 집에 가져와서 부모까지 망하게 해? 지금 서연이가 이 사실을 알고 파혼이라도 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어디서 나서 갚아? 곧 명예 이전될 20억짜리 땅은 또 어떡하고? 당황한 민준 씨는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연이는 아직 모를 거예요. 아마 지은이가 몰래 넣어뒀을 거예요. 저한테 경고하려고. 제가 지은이 처리할게요. 다음으로 들려온 민준 씨 아버지의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공포에 질려 손발이 떨렸다. 뭘 처리해? 뭘 어쩌려고? 내가 말했잖아. 일단 지은이가 내 대장 손주 낳을 때까지는 가만둬. 그때 가서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아기는 시골 큰아버지 댁에 보내서 키우고 그 어미는 돈 몇 푼 쥐어서 쫓아내면 그만이야. 지금은 서연이 비위나 잘 맞춰. 땅명에 이전되고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 가서 네가 누굴 차든 마음대로 해. 이 말을 듣고 나는 헤드폰을 벗어 책상에 내던졌다. 분노에 찬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사악함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들은 지은 씨를 출산 기계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대입기용 상품으로, 그리고 나를 재산을 짜낼 젖소로 여겼다. 그들의 눈에 우리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들 가족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민준 씨에 대한 연민은 완전히 사라졌고
극도의 경멸감만 남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지은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마음에 준비됐어? 그들이 내 아이를 빼앗고 널 버리려고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문자가 전송되는 순간 인내의 끝을 알리고 마지막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약혼식까지 꼭 3일 남았다. 우리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예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으며 아버지는 시골의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다. 민준 씨도 모범적인 예비 사위 행세를 했다. 그는 상견례 장소를 알아보러 분주하게 뛰어다녔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환한 얼굴 뒤에는 끝없는 탐욕과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영혼이 숨어 있었다. 민준 씨가 우리 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급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커튼 뒤에 숨어 민준 씨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지은 씨는 나와 미리 약속한 대본대로 절망에 빠진 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오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우리 모자 어떻게 될지 몰라. 민준 씨는 진심으로 당황했다. 지은 씨 뱃속의 아이는 그의 가문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장 손주이자 그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버님, 어머님, 회사 창고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바로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나 되어야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걱정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재촉했다. 나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속으로는 가서 내 인생의 판결문에 직접 서명이나 해라고 생각했다. 민준 씨는 지은 씨의 임대 아파트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지은 씨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온갖 협박을 했고 민준 씨는 밤새 그녀를 달래야 했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지쳐 잠든 민준 씨를 틈타 지은 씨는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해제하고 사채업자와의 거래 메시지, 시어머니와 재산을 빼돌리려던 은밀한 대화 내용 등을 신속하게 복사했다. 그 모든 증거는 내 이메일로 바로 전송되었고 민준 씨의 명예를 묻어버릴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떼탄 눈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애써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그는 나를 안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이야 자기야. 사고는 잘 처리됐어. 우리 결혼식에 늦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나는 그의 구겨진 셔츠 옷깃을 매만져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네,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내일은 오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거예요. 민준 씨는 웃었다.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웃었다. 약혼식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열렸다. 시댁의 화려한 요구에 따라 홀은 수입생화로 가득 채워졌고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하객들의 환한 얼굴을 비추었다. 민준 씨는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는 헤어젤을 발라 윤기가 흘렀다. 그는 부모님 옆에 서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다. 최 여사님은 오늘 붉은색 벨벳 한복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쳤다. 권력과 부를 가진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그 화려한 광경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차올랐다. 이 모든 화려함은 거짓과 비열한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순박한 우리 부모님은 사돈과 즐겁게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딸을 호랑이 굴로 시집 보내는 줄도 모르고 나는 무대 위에 서서 부케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정문을 향해 있었다. 이 거짓된 벨벳 커튼이 찢어질 순간을 기다리면서 정오 11시 사회자가 예비부부의 입장을 우렁차게 선언했을 때 홀의 큰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닥쳤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다. 지은 씨가 들어섰다. 평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당당하게 고개를 든 모습이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남산만 한 배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홀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잔잔한 음악이 됐고 지은 씨의 하이힐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는 소리만 남았다.
민준 씨는 축배를 들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 하는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최 여사님은 입을 떡 벌리고 핏기 없는 얼굴로 지은 씨를 향해 떨리는 손을 가리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 씨는 무대 위로 똑바로 걸어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야기를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민준 씨의 행복을 축하하고 겸사겸사 이 물건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지은 씨는 작은 벨벳 상자를 민준 씨 쪽으로 세게 던졌다. 상자가 열리며 약혼 반지가 굴러나와 내 발밑에서 멈췄다. 그것은 내가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홀 안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퍼져나갔다. 민준 씨는 말을 더듬으며 지은 씨의 입을 막으려고 달려들었다. 당신 미쳤어? 경비원!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내가 한 발 앞서 지은 씨 앞을 막아섰다. 나는 민준 씨의 눈을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구를 쫓아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내가 지은 씨 옆에 서자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준 씨는 서로 물어뜯어야 할 두 여자가 왜 같은 편에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지은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하늘로 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한여름의 눈처럼 흩날렸다. 그것은 위조된 혼인신고서 사본, 태아 초음파 사진, 그리고 민준 씨가 지은 씨에게 송금한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최 여사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무대 위로 달려들어 지은 씨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소리쳤다. 이 천한 것, 내가 뭔데 감히 내 아들 결혼식을 망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릴 테다. 하지만 그녀가 지은 씨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녀를 막아섰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딸과 낯선 여자를 지키기 위해 두 팔을 넓게 벌렸다. 아버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혼란스러운 홀 안에서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화면을 봐주십시오. 나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우리 등 뒤에 거대한 LED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로맨틱한 웨딩 영상이 아니었다. 나와 지은 씨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편집한 영상이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똑똑히 들렸다. 서연이는 돈 때문에 결혼하고 지은이는 욕정 때문에 만나는 거야. 애 낳으면 쫓아내면 돼. 걔네 집은 바보라서 속이기 쉬워. 그 잔인한 말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독화살처럼 박혔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어떤 이는 경악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으며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손발이 떨려 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교양 있는 명문가의 이미지는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마음이 아프거나 분하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제가 하마터면 남편이라고 부를 뻔했던 남자의 실체입니다. 그는 사랑과 돈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의 인격까지 짓밟았습니다. 영상은 민준 씨가 그날 서명했던 2억 원 채무 확인서 사진과 함께 탐욕스러운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붉은 글씨로 끝났다. 홀 안은 폭발했다. 비난과 욕설이 민준 씨 가족을 향해 쏟아졌다. 그들은 굴욕감에 몸을 웅크리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고 수치심에 이성을 잃은 민준 씨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나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다. 이 나쁜 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죽여버릴 거야. 그가 손을 휘둘렀지만 내 몸에 닿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그를 제압했다. 그들은 경제범죄 수사팀 형사들이었다. 나와 수진이가 어제 제출한 범죄 고발장에 따라 미리 와 있었던 것이다.
한 형사가 황민준의 체포 영장을 낭독했다. 황민준 씨, 당신을 사기 및 신용남용에 의한 재산 편취, 그리고 공문서 및 직인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준 씨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지는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가 그의 모든 기세를 꺾어버렸다. 민준 씨는 주저앉았다. 그의 멍한 눈은 굳게 채워진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인생 최고의 날이 자신의 몰락의 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사취한 혐의는 채무 확인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로 입증되었다. 그 외에도 민준 씨는 유령 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지은 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지은 씨는 협조하고 범죄 수익금을 동결 계좌에 자진 납부함으로써 증인이자 피해자로 인정받아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형사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다 갚을 테니 제발 감옥만은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법은 장난이 아니었고 그녀의 눈물은 뒤늦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굳건했다. 아버지는 사돈이 될 뻔했던 남자 앞으로 다가가 낮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댁에서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애가 이 모양입니까? 돈이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명예와 양심이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민준 씨는 두 형사에게 끌려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자신감은 없었다. 증오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마주 보았다. 어떤 동요도 없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황민준이라는 이름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웨딩홀은 이제 전쟁터처럼 폐허가 되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고 나는 지은 씨를 부축했다. 그녀는 감격과 탈진으로 떨고 있었다. 두 여자, 한 명은 지옥 같은 결혼에서 막 벗어났고 다른 한 명은 기만의 짐을 막 벗어던졌다. 서로를 보며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겼다.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승리였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두는 법.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망고의 진리이다. 웨딩홀 로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는 이미 숨막힐 듯 답답했던 분위기를 더욱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무대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두 형사에게 끌려가는 민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한때 하늘을 우습게 알던 오만한 남자의 풍채는 온데간데 없었다. 최 여사님은 한참을 울부짖으며 애원하다가 소용이 없자 아들이 호송차에 실리는 것을 보고는 눈을 뒤집고 손발을 떨며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정말로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늘 하던 버릇대로 꾀병을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민준 씨의 아버지는 잿빛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아 왼편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한때 그들 가족을 명문가, 교양이 넘친다고 칭찬하던 친척과 하객들은 이제 전염병을 피하듯 멀찌감치 떨어져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몇몇은 대형 화면에 폭로된 추문에 대해 소곤거리며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화려함과 명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굴욕의 잿더미만 남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만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은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 계셨다. 아버지는 사돈이 될 뻔했던 남자 앞으로 다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사돈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정도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이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합니다. 약혼식 때 주신 예물과 예단비는 내일 사람을 시켜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댁의 양심을 더럽힌 돈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흐릿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입을 뻐끔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영혼을 잠식하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오늘은 마땅히 기쁜 날, 두 집안이 사돈의 연을 맺는 날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탐욕과 거짓이 모든 것을 비극으로 바꾸어 버렸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거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손이었다. 어머니는 속삭였다. 집에 가자, 딸아. 다 끝났어. 아빠, 엄마랑 집에 가자. 경찰차가 출발하기 직전. 나는 민준 씨가 차창의 쇠창살 너머로 나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조금도 없었다.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마치 이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이 아닌 나인 것처럼.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시선으로 그에게 응수했다. 폭풍을 겪고 난 후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시끄러운 혼란과 죽어버린 내 청춘의 한 조각을 뒤로 한 채. 약혼식장에서 사기 및 외도 혐의로 신랑이 체포된 사건은 다음날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웨딩홀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들이 퍼져나가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내가 나쁜 놈에게서 벗어난 것을 축하했고, 어떤 이는 민준 씨 가족을 거침없이 비난했다. 하지만 어떤 악플러들은 저 여자도 보통이 아닐 거야. 어떻게 약혼자를 저렇게 무섭게 함정에 빠뜨려? 라며 억측을 늘어놓기도 했다. 나는 댓글 몇 개를 훑어보고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 구석에 던져버렸다. 여론의 소음은 나를 더욱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 승리가 아무리 통쾌하고 당연한 것이라 해도 왜 조금도 기쁘지 않을까? 2년의 청춘, 내가 바쳤던 진심 어린 감정과 믿음은 이제 깊은 마음의 상처와 인간 세상에 대한 회의감으로 돌아왔다. 나는 회사에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의 그녀 목소리는 이전의 불안이나 분노 없이 훨씬 평온하게 들렸다. 지은 씨는 말했다. 서연 언니, 저 고향에 내려왔어요. 부모님께서도 다 아시고 처음에는 화를 많이 내셨지만 딸이랑 손주가 안쓰러워서 결국 받아주셨어요. 저는 미혼모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고향은 공기도 맑고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도시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나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은 씨를 대신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살아갈 동력이 되어줄 아이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응, 고향에서 마음 편히 지내.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아이 건강하게 키우는 데만 집중해. 시간 나면 내가 두 사람 보러 갈게.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사람의 덫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자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언니도 꼭 행복해야 해요. 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빗줄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지은 씨는 자신의 탈출구를 찾았다. 나는 악인을 폭로했지만 여전히 감정의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수년간 지내온 내 방을 둘러보았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 곳곳에서 배신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 역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혼을 씻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다른 곳을 찾아야 했다. 나쁜 놈을 이기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민준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민준 씨가 땅을 받는 줄 알고 어리석게 서명했던 채무 확인 및 재산 양도 계약서 덕분에 모든 법적 절차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법원은 신속하게 민준 씨의 남은 재산, 즉 강남의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 동결 결정을 내려 판결 집행을 보장했다. 변호사가 재산 동결 명령을 통보한 날 민준 씨의 부모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들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예전의 거만하고 부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 여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 다오. 우리 민준이 감옥 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집까지 뺏어가면 우린 어디서 살라는 말이냐. 우린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나는 차가운 철대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나는 찻집에서 의기양양하던 그들의 얼굴을, 지은 씨를 쫓아내고 내 돈을 빼앗으려던 사악한 계획을 떠올렸다. 나는 평온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세요, 아주머니. 그리고 저를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저와 제 부모님의 피와 땀입니다. 제가 되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을 잃을까 걱정하시면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셨을 때는 저를 동정하셨나요? 민준 씨의 아버지는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떨고 있었다. 그는 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쉴 뿐이었다. 여보, 그만하고 집에 갑시다. 우리가 지은 업보는 우리가 짊어져야지. 저 아이 말이 맞아. 우리가 부도덕하게 살았으니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중에 들으니 민준 씨의 형량을 줄이고 회사에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해 그의 부모님은 시골에 있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까지 급하게 팔아 돈을 마련해야 했다고 한다. 그들이 이웃들에게 자랑하던 읍내의 3층짜리 멋진 집은 이제 다른 주인의 것이 되었다. 그들은 먼 친척의 허름한 단칸방에 얹혀 살며 세상의 냉대와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다. 민준 씨는 구치소에서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집과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후 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손에 쥔 돈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배운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였다. 나는 돈의 일부를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돌려드린 후 내 새로운 계획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었다. 나는 이 시끄러운 곳을 떠나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나는 강남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내가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타일 하나, 전등 하나까지 세심하게 골랐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더러움과 트라우마만 느껴졌다.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그 집은 내 사랑과 믿음을 묻어버린 무덤이 되었다. 나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집을 팔았다. 민준 씨와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도심에서 약 20km 떨어진 외곽의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단층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방치되어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온 날 잡초는 무릎 위까지 자라 있었고 이끼가 길을 뒤덮고 있었다. 녹슨 철대문은 시간의 환영 인사처럼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황량한 풍경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겠니? 아니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축축한 흙과 야생초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도시의 먼지 가득한 답답한 공기보다 가슴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한테는 이런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마음이 평온해져요. 집도 수리하고 채소도 심고 닭도 키우면서 외할머니가 사셨던 것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직접 덤불을 베어내고 벗겨진 벽을 다시 칠했다. 금이로 땅을 팔 때마다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할 때마다 오랫동안 내 영혼에 달라붙어 있던 먼지와 슬픔의 층을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단순한 육체 노동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저녁 햇살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 집은 점차 소박하지만 아늑한 모습을 되찾았다. 나는 보라색 꽃이 만발한 늙은 오동나무가 보이는 정원을 향한 큰 창문 옆에 작업용 책상을 놓았다. 밤이 되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들판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치유의 약처럼 즐겼다.
행복이란 때로는 높은 집과 좋은 차, 멋진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누구에게도 계산하거나 경계할 필요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평화로운 곳에서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말 아침,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 때 나는 헐렁한 낡은 셔츠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고무장화를 신고 정원으로 나가 잡초를 뽑았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정원은 이제 제법 깔끔해졌다. 부드럽게 갈아놓은 흙이랑은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외할머니의 낡고 녹슨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있을 때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타리 너머였다. 아빠, 아빠, 저기 봐요. 저 아줌마가 동화책에 나오는 신기한 삽이랑 똑같은 삽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5살쯤 되어 보이는 양갈래로 머리를 딴 여자아이가 나무 울타리에 매달려 호기심 가득한 크고 검은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아이 뒤에는 35세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선한 인상과 웃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쳐다보자.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와 미안함이 가득한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활발해서요. 정원 일하시는 걸 보고 신기해서 와봤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밀짚 모자를 벗고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신기한 걸 보면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안녕 얘야. 나는 서연 이모야. 여기로 새로 이사 왔어. 여자아이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귀여운 빠진 앞니 2개를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서연 이모. 저는 보람이에요. 우리 아빠 이름은 지훈이고요. 이모, 그 삽은 그렇게 낡은 걸 보니 골동품 맞죠? 아빠가 골동품은 아주 귀한 거라고 했어요. 보람이의 순진한 질문에 나와 지훈 씨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했던 처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훈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나를 난처하게 쳐다보았다. 우리 보람이가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상상력이 좀 풍부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로 아주 이사 오신 거예요? 이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원래 주인은 다시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붉은 기와지붕의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네, 외할머니 댁이에요. 조용히 지내면서 옛 추억도 되새길 겸 돌아왔어요.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공감과 함께 절제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내가 울타리 근처까지 자란 잡초들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지훈 씨는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에도 정원 도구가 있는데 제가 와서 잠시 도와드릴게요. 남자 힘이 이런 일은 더 빠르니까요. 내가 거절할 틈도 없이 그는 낮은 울타리를 재빨리 넘어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잡초를 뽑고 땅을 파는 것을 도와주었다. 낯선 남자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계산적이거나 생색내지 않고 여자를 위해 집안일을 돕는 남자의 모습을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 씨와 보람이는 나의 친한 이웃이 되었다. 지훈 씨는 건축가였고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작은 정원을 가꿀 시간이 많았다. 그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아주 세심하고 사소한 것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큰 비가 온 후 우리 집 기와 지붕이 새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사다리를 가져와 수리해 주었다. 나무 울타리가 흰개미에게 갉아먹힌 것을 보고는 오후 내내 낑낑대며 튼튼하게 다시 고쳐주었다. 두 부녀에게 호감이 갔지만 나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민준 씨에 대한 배신의 트라우마는 내 영혼의 흉측한 흉터처럼 남아 다른 이성의 관심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지훈 씨가 나를 보고 웃거나 서연 씨, 오늘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다정하게 물을 때마다 내 심장은 조여들었다. 그 친절함 뒤에 또 다른 계산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다시 사람을 잘못 믿고 진심을 주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다. 밤마다 텅 빈 집에서 나는 자주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민준 씨가 돌아와 뒤틀린 얼굴로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내게 돈과 집을 내놓으라고 달려들었다. 나는 소리쳐 도움을 청했지만 주위는 온통 어둠뿐이었고 아무도 듣지 못했다.
잠에서 깨면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낮에는 항상 강하고 태연한 척했지만 어느 날 오후 지훈 씨가 직접 키운 청경채 한 바구니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대문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내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 주저하며 물었다. 서연 씨, 무슨 슬픈 일 있어요? 밤늦게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나는 그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이 잘 안 와서요. 채소 고마워요. 보람이 배고플 텐데 어서 가서 밥 차려주세요. 나는 서둘러 대문을 닫고 등을 돌려 걸어 들어갔다. 걱정스럽고 실망한 표정의 지훈 씨를 뒤로 한 채 내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상처투성이인 내 세상에 누군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 아침 우체부가 집에 들러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편지를 손에 들고 서툰 발신인의 글씨와 교도소의 붉은 직인을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 씨의 편지였다. 그가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이 이름이 이미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나타나 내가 애써 쌓아 올린 거짓된 평화를 흔들어 놓았다. 나는 계단에 앉아 오랫동안 편지 봉투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열어볼지 말지 망설였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봉투를 찢고 글씨로 가득 찬 얇은 종이를 꺼냈다. 민준 씨의 글씨는 떨리고 비뚤비뚤했다. 예전의 날렵하고 오만한 서명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뒤늦은 참회의 말을 늘어놓았다. 감옥에서의 힘든 생활과 나처럼 현명한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를 토로했다. 그는 상황과 부모님의 부추김을 탓하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자신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집을 팔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애원했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화나지도 동정심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잘못이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었다. 그는 후회해서가 아니라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게 애원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리도 변덕스럽고 비열할까. 나는 편지를 손안에서 구겼다. 거친 종이가 살갗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타오르며 거짓된 글자들과 비굴한 애원을 삼켜버렸다. 나는 편지가 타서 검은 재가 되어 타일 바닥으로 흩날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내 인생을 갉아먹던 악성 종양을 태워버린 듯 마음속에 안도감이 퍼졌다. 과거는 이 순간부로 진정으로 끝났다. 나는 재를 쓸어 담아 정원의 오동나무 아래에 뿌렸다. 그것이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 햇살을 향해 뻗어나가는 푸른 새싹을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밤이 되자 큰 뇌우가 몰아쳤다. 번개가 검은 하늘을 갈랐다. 천둥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다. 비는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 쏟아졌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와 내 낡은 집이 덜덜 떨렸다. 뒤척이고 있을 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에 섞여 지훈 씨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서연 씨, 서연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나는 깜짝 놀라 깨어 급히 비옷을 걸치고 대문을 열러 나갔다. 손전등 불빛 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지훈 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보람이를 안고 있었다. 지훈 씨는 극도로 당황하여 두려움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 씨, 애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켜요. 차가 침수돼서 시동이 안 걸려요. 제발 차로 저희 부녀 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 광경을 보고 내 안의 모든 경계심과 조심성은 깨끗이 사라졌다.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빗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아이 데리고 제 차에 타세요. 빨리요. 나는 집으로 달려가 차 열쇠를 들고 시동을 걸어 폭풍우 치는 밤속으로 차를 몰았다. 읍내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운전에 집중했다. 길이 미끄럽고 시야가 제한되었지만 뒷좌석에서 지훈 씨는 딸을 꼭 껴안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보람아, 힘내.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미안해.
한 남자의 촉 데스업이 메이드 마이 노 스팅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지훈 씨와 함께 보람이를 응급실로 안고 달려갔다. 의사들이 신속하게 아이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훈 씨는 복도 밖에서 추위와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었다. 두 손을 꼭 잡고 굳게 닫힌 응급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간호사에게서 마른 수건을 빌려와 그에게 조용히 건넸다. 몸 닦으세요. 그러다 병나겠어요. 보람이는 괜찮을 거예요. 강한 아이잖아요. 지훈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붉어진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고마워요. 오늘 밤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 아이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보람이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딸을 걱정하고 돌보는 지훈 씨의 모습, 아이를 향한 그의 나약함과 무한한 사랑을 보며 나는 그와 민준 씨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책임감 있고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남자는 민준 씨가 지은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코 계산적이거나 자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좋은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희미한 믿음이 싹 헍다. 그날 밤은 한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와 지훈 씨는 병원 복도 밖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보람이의 심박수를 표시하는 전자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새벽녘 의사가 나와 아이가 위기를 넘기고 깊이 잠들었다고 알렸을 때 우리 두 사람은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다. 나는 그가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벅찬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 손을 녹인 뒤 지훈 씨에게 한 캔을 건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로 붉어진 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사양하지 마세요. 보람이는 제 조카나 마찬가지인걸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보이지 않네요. 내 질문은 허공에 흩어지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지훈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손안에 커피캔을 돌리며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람이 엄마는 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때 떠났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장래성 없는 별 볼 일 없는 건축가라서 자기가 꿈꾸는 부유한 삶을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녀는 다른 부자 남자를 따라갔어요. 저와 보람이만 좁은 임대주택에 남겨두고 나는 깜짝 놀라 옆에 있는 선량한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 낙천적인 미소 뒤에는 나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씁쓸한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우리 낯선 두 사람은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 만났지만 기이할 정도로 비슷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배신당했다는 것. 지훈 씨는 슬프게 웃었다. 뒤틀린 미소였다. 그때는 정말 미웠어요. 여자도 사랑도 믿지 못하게 됐죠. 하지만 보람이가 매일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증오 속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 보상해주기 위해 아빠이자 엄마로서 잘 살아야 했어요. 지훈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내 안에 견고했던 방어벽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한 달 후 민준 씨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나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대리를 위임했다. 그 가식적인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 아물기 시작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들추고 싶지도 않았다. 변호사에게 들으니 민준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다. 그 판결은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고 내 인생의 어두운 한 장을 마감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정오의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 한 여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집 대문으로 뛰어들어왔다. 최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초췌하고 늙어 보였고 옷차림은 예전의 고상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소리치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너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반응할 틈도 없이
키 큰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 씨였다. 옆집에서 울타리를 수리하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지훈 씨는 최 여사님의 손목을 꽉 잡고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단호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여기는 개인 주택입니다. 계속 폭력을 행사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낯선 남자가 나를 편드는 것을 보고 멈칫하더니 소리치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 저 여자가 남편 버리고 바람나서 시댁을 망하게 했어요. 지훈 씨는 그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눈을 부릅떴다. 그의 단호한 시선에 그녀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돌아가세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미 법이 판결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제가 CCTV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강경한 태도의 최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몇 마디 욕설을 중얼거리며 쓸쓸히 돌아갔다. 그녀의 외롭고 비참한 뒷모습이 흙길 위에 길게 남았다. 그날 저녁, 지은 씨가 전화해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알려주었다.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했다. 지은 씨는 감격에 겨워 울었다. 서연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은 미혼모라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나는 지은 씨를 축하하며 미소 지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큰 폭풍은 진정으로 지나갔다. 비갠 하늘이 아직 완전히 맑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보람이가 퇴원했다. 건강하고 작은 새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폭풍우 치던 밤에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훈 씨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남자가 주인이 된 주방에 들어섰다. 지훈 씨 부녀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곳곳에 보람이의 작은 장난감들과 지훈 씨의 건축 도면들이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는 아주 소박했다. 새콤달콤한 탕수육, 다진 고기를 넣은 근대국, 그리고 계란말이. 지훈 씨가 수백 번 연습했다고 자랑하는 그의 대표 요리들이었다. 탕수육은 가장자리가 살짝 탔고 소스는 색이 조금 진했지만 입에 넣으니 이상하게 맛있었다. 그것은 레스토랑의 사내진미 맛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이 담은 진심과 서툴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맛이었다. 보람이는 우리 둘 사이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때로는 내게 고기를 집어주고 아빠에게 채소를 집어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서연 이모, 많이 먹어요. 우리 아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지훈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처음의 어색함이나 수줍음은 없었다. 존중과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나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차가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지훈 씨는 내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주며 주저하며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요. 보람이 엄마가 떠난 후로 이 집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생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서연 씨에서 당신으로 호칭을 바꾼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도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릇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저에게 소박한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준 지훈 씨와 보람이에게 고마워요. 화려한 고백도 낭만적인 촛불과 꽃도 없었다. 따뜻한 밤냄새,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상처받았던 두 영혼 사이에 이해만이 있었다. 나는 행복이 때로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평화롭고 진실된 순간 속에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가며 내 영혼의 상처를 부드럽게 치유해 주었다. 외할머니의 낡은 집은 이제 대문 앞에 화려한 부겐빌레아와 사계절 푸른 채소밭으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 나는 시골의 느린 삶에 익숙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후에는 집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밤에는 벌레 소리를 들었다. 민준 씨와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나간 악몽처럼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교화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다. 아마도 법의 처벌과 양심의 가책이 그를 어느 정도 깨우치게 한 모양이다.
지은 씨는 가끔씩 아들 아니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아이는 엄마를 쏙 빼닮아 무척 귀여웠다. 지은 씨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 삶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폭풍을 겪었던 우리 여자들은 이제 각자 자신만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오늘 오후 꿀처럼 노란 햇살이 정원에 쏟아졌다. 내가 장미 덤불을 다듬고 있을 때 보람이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엄마, 지훈 아빠가 나 그네 만들어줬어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훈 씨와 보람이가 오동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지훈 씨는 방금 나무 그네를 완성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오후 햇살보다 더 환했다. 언제부터 보람이가 나를 서연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나 역시 그 부름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훈 씨는 수건으로 땀을 닦고는 흙 묻은 내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고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 역시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 안에서 내 손을 그대로 두며 퍼져나가는 온기를 느꼈다. 우리는 결혼이나 구속력 있는 혼인신고서에 대해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무너짐을 겪은 후에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있을 때의 평온함, 함께 보람이를 돌보고 꽃과 햇살 가득한 이 정원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가슴 가득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행복은 결국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현재의 모든 숨결 속에 깃든 평온함이었다.